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보니까 중국 거의 전역에서 지금 금융위기 신호가 네.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뭐 진짜 어떤 분은 2020년도에 중국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예상하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2015년에 네. 아주 자세하게 논문을 썼어요. 그 네이버 치시면 나오실 건데 그 아카데미 학술 저널지에다가 그 아주 명확하게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어요. 2015년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논리와 스토리는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란 게 뭐냐면 신용이에요. 그렇죠. 금융은 신용입니다. 크레딧이에요. 그럼 금융위기라는 게 뭐냐면 크레딧을 뭐 일으킬 때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이 3대 경제 주체 중에 제일 정부, 가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크레딧을 뭐 일으키면 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크레딧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크레딧, 단기 대출과 네. 장기, 예. 장기. 이거는 뭐 채권을 발행한 단기 채권일 수 있고 장기 채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IPO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펀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 신용에 기반해서 채권을 발행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뭐 IPO를 하든지. 근데 이 크레딧 행위가 내가 아주 좋은 기업인데 내가 분명히 아주 좋은 기업인데 시장에 나갔을 때 크레딧을 뭐 일으킨다. 이런 위기인 거예요. 결국 가게도 똑같아요. 가게라는 게 뭐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집을 사요. 네. 그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때는 이제는 위기인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는데 이 집에 대해서 은행에서 값을 5억짜리 집이다 하면 은행에서 거의 50% 쳐주고 2.5억에 해주는데 그러면 안 해주겠다 이러면 내가 대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안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왜 그럼 5억짜리 2.5억도 안 해줄까 이러면 미래에 대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거죠. 미래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거죠.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동산 대출 무조건 안 해주죠. 아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에게요? 네, 무조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관련은 안 해줘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크레딧이 아니 되죠. 그다음 마지막에 남은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언제 망하냐면 정부, 가게, 그다음에 기업이 아무도 크레딧을 못 일으킬 때는 경제가 딱 스톱이 돼요. 그게 한국이었잖아요. 네. 한국이 9.8년 위합위기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 저 일본에 요청하잖아요. 자, 잠깐 우리 유동성을 제거할까 일본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 행위인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가게, 기업이 신용을 못할 때는 경제가 쫙 스톱이 돼요. 그게 뭐 위기 왔거든요. 그럼 지금 나머지 중국은 정부예요. 지금 기업의 부채가 GDP 대비 한 200%. 뭐 데이터마다 달라요. 낮게는 뭐 160, 높게는 250 보는 분도 있는데 190, 200, 200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인이 원래 부채가 낮았어요. 가계가. 원래는 굉장히 낮았는데 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스토리를 정해드리면 2014년, 네. 15년, 16년에 기업들이 부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건 위험하다 해서 이거 정리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부채를 누군가한테 옮겨줘야 돼요. 스무스하게. 그래야 경제가 타격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봤더니 가게가 부채가 났네. 자 그러면 얘네 부채를 가게한테 좀 스무스하게 넘기자. 그 작업을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민공들 부채가 거의 없어요. 네네. 대학생들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 원래 집을 못 사는데 얘네들한테 막 집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집을 사. 그러면서 그 공실 있는 그 부동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공실 발리지 못한 것들을 얘네들한테 파는 거죠.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얘네들이 네. 은행 가서 대학생 농민공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이렇게 해서 돈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부채는 올라가고 그걸 기업들한테 주니까 기업들 부채 내려가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가계 부채도 지금 90%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엄청 높죠. 그러면 나머지가 정부예요. 다행히 중국은 중앙정부 부채가 지방정부는 높고요. 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부채율이 낮아요.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제가 중앙정부 지금 재정 수지를 봤는데 작년부터 지금 몇 조 계속 적자가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까지 버틸까? 작년부터 아마 길어서 5년 못 버텨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1년에 2소실에도 5년이면 10년이거든요. 그럼 1년에 걷어들이는 재정 수입을 커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고 중국 전체 빚이 또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3대가 다 빚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결국 중앙정부 국채를 받는다면 또 미국처럼 전문항적인 또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부, 가계, 기업이 다 높아지면 경제가 딱 스톱이 되는 거죠. 그게 길면 5년, 짧으면 3년 뭐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작년 시점에서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국 경제가 딱 제가 데이터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면 사람들이 뭐 최근에 좋아진 게 나빠졌다 해서 절대 아니고요. 중국 경제는 2013년부터 안 좋아졌어요. 2013년? 정확하게 2013년부터. 그래서 2013년부터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때부터 늦게요. 이게 상황이 좀 묘하지. 그때 몇 번 금융위기 나올 뻔했어요. 제 기억이 아직도 뚜렷한데 2013년 6월 30일에 1일 금리가 은행 간 금리가 13%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외국이 같으면 서방 국가 같으면 그 위기 왔어요. 그 정도로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기업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년부터 경제가 다운되다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위기를 느끼고 구조조정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 구조조정 확실하게 가려고 하다가 전통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잖아요. 네. 2010년부터 확실하게 가려고 하다가 2014년부터 와 이 상황이 안 좋네 해서 거의 멈춰요. 그래서 2014년부터 다시 돈 풀어요. 그래서 2014, 15, 16에 부채가 5만 원 다시 늘어나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부채를 그때 조달해서 옛날 부채를 다 갚게를 해요. 그게 2014, 15, 16 새로 또 부채를 엄청 조달한 게 그게 지금 2018, 19, 20년에 보통 3년 부채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오는 거예요. 내년에도. 예전에 했던 게 지금 밀려오기 오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지금 부담을 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경제는 14년부터 안 좋아졌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늦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만 높였고 돈만 풀었고 그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사람이 아픈데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고 버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 2013년 이후로 경제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돈을 계속 찍어내서 그러니까 계속 좀 하향세였다는 거죠. 계속 하향세였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계속 이렇게 단기 처방하면서 온 게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됐든 중국 정부가 그런 어떤 것을 인정하는 순간 네. 서방 사회는 선거라는 것 때문에 이 투표, 인기도, 지지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밝힐 수 없다라는 걸 보면은. 그게 지금 중국 역사를 보면요. 중국 네. 왕조가 지금 몇 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레뷰를 해보면 네. 항상 농민들의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왕조가 넘어져요. 왜냐면 중국의 과거의 농민 인구가 절대 다수였고요. 과거에는 발흥 농민이었거든요. 지금 줄어들어서 이제 한 5억이 안 되나? 대충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야 되지만 대충 많이 대충.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60만 킬로제곱미터의 거대한 이런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주변은 다 소수민족 지구예요. 이게 이 다른 나라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한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지역이니까 항상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외세하고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항상 독립국가였잖아요, 얘네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언제든지 외세하고 손 잡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 정책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소수민족 이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만약에 경제가 공산당 국가가 영도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막 힘들어지고 굶고 하면은 바로 이 반대파가 되고 외세하고 손잡기 시기 지어지고 제일 민감한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에요. 중국이 일선도시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농촌 지역이에요. 네. 그냥 거기에 이렇게 분산된 농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라 통치가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과거 보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화구어펑이라는 화국봉이라는 청소기가 있었어요. 화국봉,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바로 문화대혁명이 끝나서 그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가 나빠져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이런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라도 결국 경제가 그러니까 항상 군중은 바다인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배예요. 바다가 출렁이면 배가 뒤집잖아요. 아무리 그게 일당 독재 국가라도 아무리 저 중동에 있는 뭐 이런
아랍 왕자 국가라도 아무리 민주주의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민초가 행복하고 배부르야 평온하게 바다가 유지가 되지. 우리가 역사만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힘들어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한국은 자주 만나는 사람 아침 인사 어떻게 하죠? 자주 만나는 사람, 직장 내 동료 간에. 뭐 안녕하세요나 뭐 아니면 밥 먹었냐 뭐. 그래요? 영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 느끼기에. 근데 중국은 그냥 무조건 출발로만 이래. 밥 먹었냐? 아.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처음 만나든 자주 만나든 무조건 출발로만 이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1순위로 보는 거예요. 뭐 위대한 발명, 뭐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소소한 그냥 일상인의 생활, 소소한 생활에 제일 중요시.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중국 역사를 보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출발로만 밥 먹고 사는 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게 제일 사회 안정이 중요한데 경제가 무너지고. 왜냐면 사람이 오늘 밥 두 끼만 먹고 만족하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이 많았잖아요. 세계에 나가 명품을 휩쓸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명품을 뭐 입는다? 어느 날 갑자기 집도 없어질 수 있다? 난 아주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여행 다 다니고 집도 뭐 막 몇 개씩 갖고 있다가 그게 다 뺏기면 엄청난 열타감을 느끼죠. 근데 처음에 뭐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으면 한 끼 적게 먹는 건 오케이. 근데 이렇게 굉장히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없어졌다 이러면 거기에서 오는 이 인생의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이거는 옛날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은 98년에 주룽지 총리가 그때 기업 구조조정 확실하게 했어요. 그때 국유기업이 한국 위안위기 때인데 중국은 개방을 안 했어도 불구하고 경제가 샥이 옵니다. 아. 그때는 개방을 안 했는데도 중국이 같이 샥을 받아요. 그래요. 이제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근데 국유기업들이 부실 채권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주룽지 월가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조치를 취해요. 기업들이 부실 채권을 다 내놔. 그걸 은행에 줍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부실채권 합해서 AMC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어요. 4개를. 다 줘요. 자, 내내 이걸 100원짜리를 10원에서 처리해버려. 그래서 은행을 깨끗하게 해요. 건전한 은행 만들어 놓고 국유기업들이 부실을 다 정리해버려요. 구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이익을 희생해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갔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갔어요. 그 사람들 오늘날 중국의 이 바닥을 중국 표현으로 샤강꿍런이라고 해요. 샤, 하, 내린다. 아래층. 예, 강이라는 게 지위란 말이에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일하는 지위. 그러니까 자리에서 내려오라. 꿍런이라는 게 공인, 직장인을 말해요. 그래서 샤강꿍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때 수없이 발생해요. 근데 내 생각 한국 같으면 아마 저 청와대가 몇 번 뒤집었을 것 같아요. 데모 엄청 했겠죠. 데모할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어느 순간 집에 갔는데 집을 가라는데 뭐 일방적인 해고를 다 당한 거니까. 근데 아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뭐 시위하는 것도 없고 그때는 그랬어요. 뭐 그지 뭐 퇴직금도 준 것도 아니고. 한국 같으면 주룽지 총리가 떨어져 나가죠.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주룽지처럼 그렇게 정리했다니까요. 아주 막강했네요. 그냥 근데 지금 그렇게 리커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절대 못해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라 선거제는 아니지만 경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느 나라든 경제가 참 어렵죠. 네. 복잡해서. 네.